서울의 인구는 약 940만 명이고 이는 전 국민의 18% 정도인데 서울 부자의 평균 자산은 67억 941만 원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임대보증금과 금융부채 6억 7천만 원을 빼도 61억 9천만 원 정도예요. 그럼 서울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강남 부자랑 비강남 부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더 리치 서울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부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서울 부자들의 자산 구성은 역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제일 컸어요. 지난번 올려드린 우리나라 찐 부자 기준 영상에서는 전국의 부자들은 초고자산가가 되면서 부동산의 비중이 적어졌는데 서울 부자의 경우는 더 컸습니다. 이는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부자들은 거주주택을 포함해서 3.3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주용이 62.7%, 거주 외 부동산이 37.6%로 구성이 됩니다. 강남 3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주택의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기 때문에 강남 3구의 거주주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서울 부자들은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부자의 연평균 소득은 3억 2,604만 원이었어요. 강남 상구 부자의 소득은 비강남 부자보다 평균 5,345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부자들은 사업소득이 58.7%로 14.1%의 근로소득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부자는 비율적으로 사업가가 많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료를 보면 강남 부자들이 비강남 부자들보다 사업소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비강남 부자들은 근로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비강남 부자들의 부동산 소득이 강남 부자보다 3.5%가 더 높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강남 부자들은 거주주택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임대형 건물보다 살고 있는 집에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 보유자를 봐도 강남 부자가 비강남 부자보다 더 높은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만큼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는 돈이 비강남 부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종합해서 말하자면 강남 3구의 부자들은 비강남 부자들에 비해서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이 높고 비싼 주택에서 살고 있는 반면에 비강남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강남 부자보다 높고 근로소득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 구성만 보더라도 강남 부자들의 자영업 비중이 10% 이상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돼요. 부자가 되려면 역시 사업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서울에는 고급차도 많고 그리고 부자들의 명품 소비도 많은데 그럼 이 부자들은 부동산을 제외한 실물 자산은 어떠할까요? 보시면 자동차가 제일 높고 그 뒤로 금, 보석, 그리고 회원권 순으로 실물 자산 비율이 컸어요.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예술품과 회원권의 비중이 높아졌고 자산의 가격으로 본다면 평균 1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인 서울의 부자들은 몇 살 때 부자로 진입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 부자들은 주로 40대를 전후로 부자로 들어섰는데 현재 40대의 부자들은 평균 37.9세 때 부자가 되었고 50대 부자는 45.6세 때쯤부터 부자가 되었어요. 60대 부자들은 거의 50세가 다 돼서야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가진 서울의 부자들은 평균 46세 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서울 부자들은 얼마의 시드머니로 부자가 되었을까 살펴보니까 평균 7억 5,412만 원의 시드머니로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영상 초반에서 서울의 부자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유추하자면 7억 5,412만 원의 시드머니가 이 사업과 투자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드머니가 어디서 났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소득으로부터 난 비율이 가장 크지만 증여와 상속으로 인한 마련이 근로소득과 같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위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자와 증여와 상속이었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자기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고 추가로 부동산 투자로 시드를 마련하거나 증여와 상속으로 도움을 받아서 평균 시드머니 7억 5천만 원 정도로 사업을 재투자하거나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자산의 주된 원천을 보면
서울 부자들은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증여와 상속도 받아가면서 현재 부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가 63.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 유형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보시다시피 사업과 부동산이 30.7%, 사업과 증여가 19.7%, 사업과 금융은 5.7%로 사업이 부를 이루는데 기여한 부분은 56.1%로 기타 26%를 제하면 74% 중에 56.1%로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사업은 성공할 확률이 적고 리스크가 크다고는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방법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증여를 받거나 근로소득으로 시드머니를 만든다면 부동산 투자는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니까 강남 부자들이 비강남 부자들보다 증여의 비중이 더 높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서울 부자들의 자산 증식의 방정식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금리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지고 부동산 자산도 버블이 많이 생겨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버는 소득이 이러한 시장의 다양한 비용 상승률보다 훨씬 더 적어서 비싸진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사는, 소위 말해서 그 가격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분석 자료는 통계를 근거로 한 지금까지의 자료이고 과거 자료예요. 그러면 중요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버는 소득이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늘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더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라면 금융상품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금융투자로 자산을 형성한 비율은 크지 않지만 살펴본다면 역시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적금이 그 뒤를 이었고 저축성 보험과 펀드가 그 다음 순서였어요. 연소득이 높을수록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아주 높았지만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서 예금의 효과를 누리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자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자산을 지키기 위해 투자와 공부를 하기 마련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 이슈와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투자에 많은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았고 무려 80%가 이러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로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경우가 많고 담당 세무사나 전문가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지인에게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서비스 상담을 했습니다. 비비원은 부동산 자산 채널이기 때문에 서울 부자들의 자산 증식에 가장 중요했었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떠신가요? 궁금하신가요?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부자는 평균 3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데 소유하는 방법으로는 매매로 사거나 청약 분양을 받는 형태,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고 물론 경매로 첫 부동산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증여나 상속은 좀 이른 나이에 받고 경매는 비교적 생소하고 공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추해 보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는 증여를 받는데 증여해줄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다라면 청약을 해보고 그게 잘 안 되거나 시기를 놓치면 매매로 첫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여요. 경매 물건은 일반적으로 현 시세보다 싸게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첫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그래프입니다. 서울 부자들은 첫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냐입니다. 회색 구간이 소위 말해 부동산 불황기거든요. 첫 부동산 소유 건수의 평균을 내보면 호황기 평균 7.7보다 불황기 평균 8.3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불황기 때 기회를 활용해서 첫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언급해 드린 대로 서울 부자는 평균 3.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 내지는 공부에 의해서 평균 3.3번의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미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강남과 비강남 부자들의 첫 부동산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강남에서 첫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90%에 육박하게 압도적으로 강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영성에서 첫 부동산을 구입한 부자들도
실제로 사는 곳은 마영성뿐만 아니라 강남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도강을 자신의 첫 부동산으로 자산으로 만든 서울 부자들은 물론 노도강에서 사는 비율이 높지만 여전히 30%가 훌쩍 넘는 비율로 강남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강남 부동산은 불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서울의 부자들은 비록 자신의 첫 부동산이 서울의 다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실거주는 강남에서 사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실수요 때문에 그런 말을 실제로 뒷받침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부자들의 첫 부동산은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서울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은 빌딩 자산의 절대 자산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첫 부동산은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은 아파트로 시작해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해 나가지만 빌딩에서 가장 큰 자산 포트폴리오가 된다, 뭐 그렇게 읽혀집니다. 부동산 투자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럼 서울 부자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통한 수익 실현을 했을까요? 아까랑 비슷한 그래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보시다시피 부동산 불황기에 취득을 하고 부동산 호황기 때 처분을 해서 최대 수익을 실현했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고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취득은 호황기 평균 4.7건에 비해 불황기 평균 6.4건으로 불황기 때가 활발하였고, 처분은 불황기 평균 3.9건 대비해서 호황기 평균 7.2건으로 호황기에 파는 건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건 재밌는 통계인데 평균적으로 최대 수익을 냈던 부동산 거래의 서울 부자들의 부동산 소유기간을 나타낸 거예요. 평균의 보유기간은 7.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최소 5.9년에서 최대 9.1년은 보유하고 팔았을 때 높은 차익 실현을 했다는 의미라서 5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 호황기 때 팔면 수익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유지 비용이 있겠고 이 기간은 평균치인 점은 알려드려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최근은 어떨까요? 그래프를 보시는 것 같이 부동산의 매입이 매각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부자들은 부동산 불황기 때 취득을 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러한 시기는 취득과 처분의 절대 거래량은 당연히 높지 않습니다. 43.3%가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한다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이고, 다만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매입이 훨씬 많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서울 부자들 중에서도 소수의 부자들만 부동산을 파는 것보다 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부자들은 최근의 부동산 분위기에도 왜들 그렇게 사고 팔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목표 의식에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응답한 서울 부자들은 3년 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의 최소 11.9%에서 20.1% 이상을 늘리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사업소득과 더불어 2순위가 부동산 투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한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과 더불어 부동산 공부와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부자들은 앞으로 3년간 단독주택, 연립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으로 확대를 한다면 단독주택, 연립까지 모든 부동산 자산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균 자산 67억 941만 원의 서울 부자들의 향후 3년간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금리성의 안전한 상품의 비중은 늘리고 투자성으로 위험성이 있는 상품은 줄일 계획으로 답변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예적금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저에 두고 거주용보다는 투자용 부동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본인이 대출이자를 깔고 앉아야 하는 거주용보다는 현금 흐름이나 차익 실현이 확실한 그런 부동산 투자를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것은 금, 예술품, 회원권 등과 같이 실물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